여러분, 한 나라의 역사가 가장 격렬하게 흔들릴 때, 아이러니하게도 가장 강렬한 이야기가 태어나는 법이죠. 오늘은 식민지배의 끝, 전쟁의 잿더미, 그리고 혁명의 열기 속에서 한국 문학이 어떻게 자신만의 목소리를 찾아 나섰는지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의 그 치열했던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진, 전쟁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죠. 이게 그냥 역사의 한 페이지가 아니고요. 이 시대를 살았던 작가들에게는 이게 바로 눈앞의 현실이었고 도저히 외면할 수 없는 글감이었던 겁니다. 이들의 문학은 말 그대로 폐허 속에서 피어난 처절하면서도 아름다운 꽃이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함께 떠날 여정의 지도를 한번 펼쳐볼까요? 먼저 해방 직후에 혼란스러웠던 1940년대에서 출발해서 한국전쟁이 남긴 깊은 상처를 들여다보는 1950년대,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등장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졌던 1960년대를 거쳐서요. 이 모든 문학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까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무대는 바로 1940년대입니다. 1945년, 모두가 그토록 기다렸던 해방이 찾아왔지만 그 기쁨은 정말 잠시였습니다. 해방은 끝이 아니라 우리 민족을 더 깊은 혼란과 갈등 속으로 밀어넣은 또 다른 시작이었으니까요. 지금 보시는 이 연표가요,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문학의 배경이 되는 거대한 역사의 맥박 그 자체입니다. 해방, 분단, 전쟁, 그리고 혁명. 이 엄청난 사건들이 당대 작가들의 펜끝에서 어떻게 이야기로 다시 태어나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는 게 이번 여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죠. 해방의 기쁨도 잠시, 문학계에는 정말 거대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첫째, 과거에 부역했던 사람들은 어떡할 거냐? 그리고 둘째, 앞으로 우리 문학은 어떤 길을 가야 하냐? 이 질문들은 그냥 논쟁거리가 아니라 작가 한 사람 한 사람의 양심과 정체성을 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김동리라는 작가는요, 한국인의 정신 그 깊숙한 곳을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의 소설 속에서는 우리 고유의 샤머니즘 세계와 서구에서 들어온 합리주의가 아주 격렬하게 부딪히는데요. 이게 단순히 옛 것과 새 것의 싸움이라기보다는 우리는 과연 누구인가? 라는 시대의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김동리 같은 작가들이 던진 질문의 핵심은 이거였던 거예요. 서량에서 들어온 진보나 근대가 과연 우리한테 무조건 좋은 걸까? 그들은 이걸 무조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우리 고유의 정신적 가치를 지키려는 일종의 문학적 저항을 하고 있었던 거죠. 자, 이제 1950년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대를 이야기할 땐 사실 한국전쟁, 이 하나의 단어로 거의 모든 게 설명이 끝나죠. 이 잿더미 속에서 문학은 대체 뭘 할 수 있었을까요? 1950년대 작가들은 거창한 이념? 그런 것보단 당장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고통, 그 트라우마에 집중하기 시작한 거죠. 문학이 시대의 가장 깊은 상처를 기록하는 증언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나라, 이념,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 전쟁터 한가운데 내가 딱 던져졌어요. 그럼 뭘 믿어야 할까요? 바로 이 절박함 속에서 한국 작가들은 실존주의와 만나게 됩니다.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린 바로 그곳에서 나라는 존재의 의미가 뭔지를 묻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1950년대 문학을 보면요, 딱히 영웅도 악당도 없어요. 왜냐하면 전쟁이라는 거대한 상처 앞에선 모두가 피해자였으니까요. 가족과 헤어진 아픔, 고향을 잃은 슬픔, 인간성이 무너지는 순간들. 문학은 이 모든 걸 아주 정직하게 기록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은 1960년대로 흐릅니다. 여기서부터는 분위기가 좀 달라져요. 전쟁의 끔찍함을 몸으로 겪은 세대가 아니라 그 폐허 위에서 자라난 새로운 세대가 마이크를 잡기 시작하거든요. 이들은 부모 세대와는 전혀 다른 아주 날카롭고 새로운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60년, 바로 4.19 혁명이 일어납니다. 이게 그냥 정치적인 사건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꽉 막혀있던 사회에 숨통을 틔워주고 작가들한테는 이제는 말해도 괜찮아 라는 어떤 신호탄 같은 거였죠. 남쪽도 아니고 북쪽도 정답이 아니라면 그럼 나는, 이 개인은 도대체 어디에 서 있어야 하는가?
이게 바로 1960년대 젊은이들의 가슴을 후벼 파는 질문이었고 작가 최인우는 소설 광장을 통해 이 딜레마를 정면으로 파고들었습니다. 광장의 주인공은요, 결국 남과 북 둘 중 하나를 고르라는 그 강요 자체를 거부해버립니다. 그리고 제3국을 택하죠. 이게 왜 대단하냐면 남 아니면 북 이 두 가지만이 세상의 전부였던 그 시절에 어라? 다른 길도 있을 수 있네? 라는 상상력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충격적인 메시지였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1960년대 문학계의 가장 뜨거운 논쟁이 불붙습니다. 예술은 예술 그 자체로 아름다워야 한다. 이게 바로 순수문학이고요. 아니다, 문학은 현실의 문제를 고발하고 세상을 바꿔야 한다. 이게 참여문학이죠. 이 둘의 팽팽한 긴장감이 이 시대를 이끌어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수십 년이 지난 이 이야기들이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왜 여전히 중요한지 그 의미를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이 작품들은 그냥 오래된 책이 아닙니다. 분단,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고민. 이건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우리 한국인들의 집단적인 마음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장 투명한 창문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문학이 상처를 한순간에 낫게 하는 마법의 약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상처를 잊지 않게 하고 똑바로 보게 하고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힘이 있죠. 문학은 과연 한 시대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을까요?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진짜 답은 이 이야기들을 직접 펼쳐드는 바로 우리들 각자의 마음에 있을 겁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는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자료죠. 청소년을 위한 현대문학사 6부 파란 많은 시대의 상처를 보듬다 이 내용을 가지고요.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격동적인 시기 중 하나죠. 1940년대부터 60년대까지의 문학 그 안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네, 정말 파란만장한 시대였습니다. 그렇죠. 이 시기 문학이 그 시대의 아픔, 또 변화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담아냈는지 그 핵심적인 내용들 통찰들을 함께 찾아보는 시간이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제강점기 말기부터 시작해서 해방의 기쁨, 근데 또 혼란도 있었고요. 그리고 민족 분단, 한국전쟁이라는 정말 큰 비극이 있었죠. 네, 그리고 전후복구, 4.19 혁명까지 이 사회 전체가 뭐랄까 근본적으로 막 뒤흔들렸던 시기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문학 역시 그 시대를 외면할 수 없었겠죠. 정면으로 마주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거리를 두면서 고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저희가 역사를 단순히 요약하는 게 아니라 이 문학이라는 창을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법한 그런 감정, 생각들 이런 걸 좀 따라가 보려고 하는 거죠. 네, 좋은 접근입니다. 네. 해방이 정말 빈만은 아니었을 수도 있고 또 전쟁의 상처는 어떻게 문학적인 언어로 나타났는지 또 남과 북으로 나뉜 현실 앞에서 작가들은 어떤 질문을 던졌는지 이런 것들이요. 네, 그리고 당시 문학계를 뜨겁게 달궜던 논쟁들도 있었고요. 그런 것도 엿볼 수 있을 겁니다. 아, 맞아요. 논쟁. 자, 그럼 본격적으로 1940년대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해방 직후 이게 기대와는 다른 현실이 펼쳐졌다고요? 네, 맞습니다. 1945년 해방이 흔히 도둑처럼 찾아왔다 이런 표현 쓰잖아요. 네네. 그만큼 갑작스러웠고 사실 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맞이했다고 봐야죠. 해방의 감격도 잠시였고 사회는 금방 극심한 이념 대립 또 외세 개입 이런 걸로 혼란에 빠집니다. 아, 결국 분단의 길로 들어서게 되고요. 문학계 역시 이 거대한 소용돌이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습니다. 여러 문학 단체들이 막 생겨났는데 결국은 이념에 따라서 갈라섰죠. 단체들도요? 그러면서 이제 문학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냐 이런 고민도 깊어졌겠네요. 여기서 그 유명한 순수문학 대 참여문학 이게 다시 나오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게 간단히 말하면 문학이 현실 문제, 정치 문제에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 한다. 이게 이제 참여 문학 쪽 입장이고요. 네, 아니다. 정치는 정치고 문학은 좀 예술 자체의 아름다움이나 아니면 인간의 어떤 근본적인 문제 이런 걸 탐구해야 한다. 이게 순수문학 쪽 입장이라고 볼 수 있죠. 물론 이게 칼로 무자르듯이 딱 나뉘는 건 아니었지만요. 그렇죠. 그래도 당시 문인들이 어떤 고민을 했는지 이해하는 데는 아주 중요한 틀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럼 그 순수 문학 쪽에서는 어떤 작가, 또 어떤 작품을 좀 주목해 볼 수 있을까요? 김동리 작가를 빼놓을 수가 없죠.
이분의 작품, 예를 들어 무녀도나 황토기 같은 걸 보면요. 당대의 어떤 정치적 혼란보다는 인간의 운명이라던가 아니면 우리 민족의 전통, 또 신화적인 세계, 이런 데 깊이 파고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아, 현실 문제보다는 좀 더 근원적인 것에 집중했군요. 네. 특히 좀 흥미로운 건 이분이 알레고리 기법을 즐겨 사용했다는 점이에요. 알레고리 기법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좀 어려운데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이야기 속에 다른 의미를 숨겨놓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하. 예를 들어 무녀도를 보면 무당 모화로 대표되는 우리 토속 신앙하고 그녀의 아들이 믿는 기독교가 막 충돌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걸 그냥 단순한 종교 갈등으로만 볼 게 아니라 그 당시 막 밀려오던 서구적인 합리주의하고 우리 고유의 어떤 정신세계 혹은 뭐 비합리적인 세계 사이의 긴장?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아, 그렇군요. 단순히 종교 이야기가 아니라 시대상을 반영한 거네요. 그렇죠. 김동리는 아마 이를 통해서 현대 문명이 좀 놓치고 있는 그런 비합리적인 세계, 영적인 세계의 중요성을 좀 말하고 싶었던 게 아닐까. 어떻게 보면 그 혼란한 현실에 대한 좀 우회적인 답변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 단순히 현실을 그냥 외면한 게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우리 것의 가치를 좀 찾으려고 했던 거군요. 깊네요. 그럼 서정주 시인은 어땠나요? 생명파라고 불렸다고 들었는데요. 네, 서정주 시인. 이분은 인간의 아주 원초적인 생명력, 때로는 되게 강렬한 관능미, 이런 걸 탐구했습니다. 초기 시집 화사집 같은 걸 보면요. 굉장히 토속적인 언어와 이미지를 사용해서 본능적인 욕망을 거침없이 막 분출해요. 와, 강렬했겠네요. 네, 확실히 이런 경향은 정치적인 현실 참여하고는 좀 거리가 있죠. 오히려 어떤 미학적인 완성도, 아름다움을 통해서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려는 시도에 더 가깝다고 평가받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 시기에 또 빼놓을 수 없는 문제가 바로 친일문학 문제잖아요. 자료에서도 언급이 되는데 이게 단순히 그냥 비난만 할 게 아니라 당시 상황의 복잡성을 좀 이해해야 한다 이렇게 지적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굉장히 민감하고 또 중요한 문제죠. 일제 말기라는 정말 극한 상황 속에서 일부 문인들이 친일 활동에 연루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광수, 최남선, 서종주 시인도 거론되고요. 네. 하지만 그게 자발적인 협력이라는지 아니면 뭐 총칼 앞에서의 강압에 의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는지 또는 뭐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였는지 이걸 명확하게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거죠. 하긴 뭐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고서는 함부로 말하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자료에서 이 문제를 그냥 친일이라는 낙인으로 딱 재단해버리기보다는 그 역사적인 맥락 속에서 좀 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 행위에 대한 비판은 비판대로 하더라도 그 배경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필요하다는 거죠. 이게 해방 후에 제대로 청산되지 못하면서 오랫동안 우리 사회와 문학계에 큰 상처이자 논란거리로 남게 됩니다. 아, 정말 역사적 평가라는 게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도 해방 직후의 현실을 좀 담아내려고 노력했던 작가들도 있었을 텐데요. 그럼요. 당연히 있었죠. 예를 들어 이태준 작가의 해방 전후라는 소설이 있어요. 여기서는 해방이라는 그 역사적인 전환점에서 지식인이 겪는 혼란과 방황을 아주 사실적으로 그려냈고요. 네. 또 채만식 작가의 민족의 죄인 같은 경우는 작가 자신의 친일 경험을 아주 다주적으로 돌아보면서 깊은 성찰을 보여줍니다. 뭐 이용학, 백석 시인처럼 만주나 타지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민족의 슬픔과 유랑의 삶을 노래한 분들도 있었고요. 그렇군요. 이처럼 40년대 문학은 해방이라는 빛, 그리고 분단이라는 그림자 속에서 문학이 나아갈 길을 찾기 위해서 정말 치열하게 고민했던 시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럼 이제 1950년대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시기는 뭐니 해도 한국전쟁이라는 거대한 비극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겠네요. 그렇죠. 1950년부터 53년까지 3년간의 전쟁은 정말 온 민족에게 씻을 수 없는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전후 문학은 바로 이 상처를 직시하고 그 의미를 묻는 데 집중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전쟁의 참혹함, 이산가족의 아픔, 그리고 더 극심해진 이념 대립 같은 것들이 문학의 아주 중심적인 주제가 되었죠. 그 전쟁 경험이 문학에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어떤 경향들이 나타났나요? 크게 보면 한 두 가지 흐름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전쟁으로 인해서 인간성이 파괴되고 현실이 얼마나 비참해졌는지를 정말 극한까지 파고드는 그런 사실주의적인 경향입니다. 네, 리얼리즘? 그렇죠. 다른 하나는
그런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존재의 의미를 묻는 이른바 실존주의적인 성찰입니다. 여기서 실존주의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네네. 그냥 전쟁 같은 극한 상황에서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같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 경향을 잘 보여주는 대표적인 작가가 있을까요? 손창섭 작가를 먼저 꼽을 수 있습니다. 이분 소설 비 오는 날이라던가 인간교실 같은 작품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요. 전쟁 때문에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아주 극도로 피폐해져 있어요. 굉장히 무기력하고 냉소적이고 세상에 대해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네, 저도 읽어본 기억이 나는데 정말 좀 암울하고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런 인물들의 모습이 단순히 그 절망적인 현실을 그냥 반영하는 걸 넘어서 어쩌면 그 황폐한 현실에 대한 일종의 소극적인 저항, 뭐랄까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버티는 방식, 이런 건 아니었을까 하는 해석도 가능합니다. 오, 무기력함 자체가 저항일 수 있다. 굉장히 흥미로운 해석인데요? 네. 또 다른 중요한 작가나 작품이 있다면요. 선우휘 작가의 불꽃이라는 작품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아, 불꽃 유명하죠? 네. 이 작품은 좀 다른데요. 주인공이 3.1 운동 때 아버지를 잃은 그런 역사적인 상처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주인공이 전쟁을 겪으면서 처음에는 허무주의에 빠졌다가 결국에는 현실에 맞서서 행동하기로 결단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거든요. 아, 손창섭 작가와는 좀 다른 방향이네요. 그렇죠. 개인의 어떤 선택과 행동을 통해서 절망적인 상황을 극복하려는 의지, 이런 걸 보여준다는 점에서 아까 말씀드린 그 실존주의적인 경향과 연결지어 볼 수 있습니다. 확실히 전쟁의 상처를 다루는 방식이 작가마다 정말 달랐군요. 손창섭 작가가 그 현실의 황폐함을 아주 집요하게 그렸다면 선우휘 작가는 그 속에서도 어떤 의미를 차리려는 인간의 의지, 여기에 좀 더 주목했고요. 그렇습니다. 이 외에도 월남민의 시각에서 분단의 비극을 그린 이호철 작가, 타령 같은 작품이 있죠. 네. 또 전쟁 속에서도 소시민이나 농촌 사람들의 삶을 아주 섬세하게 포착했던 오영수, 하근찬 같은 작가들도 있었고요. 정말 많은 작가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그 전쟁의 상처와 시대를 기록하려고 했었습니다. 시에서도 보면 박인환 시인 같은 경우 굉장히 도시적인 감성으로 전후의 불안과 허물을 노래하는 등 새로운 흐름이 나타나기도 했고요. 네, 확실히 1950년대 문학은 그야말로 폐허 위에서 인간이란 무엇이고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정말 처절하게 묻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1960년대로 넘어가 볼까요? 네. 이 시기는 4.19 혁명이라는 아주 큰 사건으로 시작되죠. 이게 문학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었나요? 4.19 혁명. 이건 정말 문학계에도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이승만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 그리고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이 그야말로 폭발했잖아요. 네, 그랬죠. 그러면서 문학에서도 그동안 억눌렸던 사회 비판의 목소리가 막 터져나오기 시작하고 현실 참여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거세졌습니다. 자유, 저항 정신,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한 가치로 떠올랐죠.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나온 대표적인 작품이 바로 최인은 작가의 광장이죠. 당시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다고 들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그렇게 좀 충격적이었을까요? 그건 바로 주인공 이명준의 마지막 선택 때문입니다. 선택이요? 네, 이명준은 남한 사회를 평가하기를 개인의 자유는 있지만 이기심과 위선이 가득한 밀실이다 이렇게 보고요. 북한 사회는 공동체적인 이상은 있지만 개인의 자유가 억압된 광장이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아, 둘 다 문제가 있다고 본 거네요. 그렇죠. 그리고 전쟁이 끝나고 포로 교환 과정에서 남한도 북한도 아닌 제3국, 중립국으로 가는 길을 택하거든요. 아, 그 선택이. 네. 이게 당시로서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죠. 왜냐하면 그때는 남한 아니면 북한, 어느 한쪽을 반드시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강요가 아주 심했던 시대였거든요. 네, 그랬겠네요. 그런데 이명준은 양쪽 체제 모두를 비판하면서 개인의 어떤 실존적인 고뇌, 그리고 자유의 문제를 아주 근본적으로 제기했기 때문에 특히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큰 공감을 얻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양비론으로 비칠 수도 있었을 텐데 오히려 그 점이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군요. 60년대에는 또 김승옥이라는 아주 새로운 스타일의 작가가 등장했다고 들었어요. 감수성의 혁명이라고까지 불렸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김승옥 작가의 등장은 정말 그야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이전 세대 작가들하고는 확연히 다른 문체, 또 다른 감수성을 보여줬죠. 어떤 점이 그렇게 달랐나요? 예를 들어 무진기행이나 서울 1964년 겨울 같은 작품을 한번 보시면요. 굉장히 감각적이고 세련된 문장을 사용해요. 그러면서 당시 급격한 도시화, 산업화 속에서 개인이 느끼는 어떤 소외감, 일탈, 그리고 소통의 어려움 같은 문제들을 아주 예리하게 포착해냅니다. 그의 소설 속 인물들은 좀 어떤 특징을 보이나요? 대개 현실에서 좀 벗어나고 싶어 해요. 그런데 결국은 벗어나지 못하고 일상에 다시 갇혀버리는 듯한 모습, 이런 걸 자주 보입니다. 예를 들어 무진기행의 주인공 같은 경우 안개가 자욱한 무진이라는 좀 비현실적인 공간에서 잠시 일탈을 꿈꾸지만 결국 서울이라는 현실로 돌아가거든요. 아, 또 서울 1964년 겨울에서는 우연히 만난 세 남자가 별 의미 없는 대화를 나누다가 정말 허무하게 헤어지는데 이런 모습들이 당시 도시 젊은이들이 느꼈을 법한 어떤 익명성 속의 고독감, 단절감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죠. 그리고 언어 자체를 가지고 막 유희하는 듯한 그런 문체도 이전과는 다른 새로움이었고요. 그렇군요. 4.19 이후에 사회 참여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졌다고 하셨는데 그 흐름은 시에서는 좀 어떻게 나타났나요? 네, 바로 참여시의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4.19 혁명 정신을 정말 온몸으로 받아안고 현실 비판과 자유에 대한 갈망을 아주 강렬하게 노래한 시인들이 등장하는데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김수영 시인입니다. 아, 김수영 시인. 풀이라는 시가 아주 유명하죠.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눕는다. 이 구절. 맞습니다. 바로 그 시죠. 거기서 풀은 아주 끈질긴 생명력을 가진 민중을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되죠. 바람에 쉽게 눕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는 존재. 네. 이처럼 김수영 시인은 아주 직설적이고 때로는 격렬하기까지 한 언어로 현실의 억압과 부조리에 저항하고 진정한 자유를 향한 열망을 노래했습니다.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 같은 시에서는 아주 사소한 일상의 비겁함까지 성찰하면서 치열하게 자기 자신과 시대를 마주했죠. 정말 치열했네요. 신동엽 시인의 껍데기는 가라. 이것도 굉장히 강렬한데요. 4월도 알맹이만 남고 껍데기는 가라. 이 구절은 딱 4.19 정신과 연결해서 순수함, 본질에 대한 열망을 외치는 것 같고요. 정확합니다. 신동엽 시인은 또 동학농민혁명을 다룬 장편 서사시 금강을 통해서 민중의 저항 정신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려는 그런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 서사시까지? 네. 반면에 또 다른 흐름도 있었어요. 김춘수 시인처럼 언어 그 자체에 집중하면서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는 이른바 무의미 시를 통해서 순수 서정시의 영역을 넓히려고 한 시인도 있었습니다. 무의미시요? 네. 예를 들어 꽃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죠.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이런 구절처럼요. 대상의 이름을 불러주는 행위, 즉 언어와 그 존재의 본질 사이의 관계, 이런 걸 탐구하는 거죠. 와, 정말 다양한 목소리들이 공존했군요. 현실 참여를 막 외치는 목소리부터 언어와 존재의 근원을 파고드는 목소리, 그리고 또 김승옥 작가처럼 새로운 시대의 감수성을 포착하는 목소리까지. 네, 맞습니다. 희곡 분야에서도 좀 주목할 만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이근삼 작가가 원고지나 국물 있사옵섭니다 같은 작품을 통해서 현대 사회의 어떤 관료주의나 속물근성 같은 것을 풍자하는 부조리극 형식을 선보였습니다. 아, 부조리극? 네, 이게 현실이 굉장히 비합리적이고 부조리하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해서 그것을 좀 과장하거나 비틀어서 보여주는 그런 연극 양식인데요. 이근삼 작가는 이걸 통해서 인간 소외 문제 같은 것을 아주 날카롭게 짚어냈죠. 정말 40년대부터 60년대까지 쉼없이 달려온 것 같네요. 해방의 혼란 속에서 길을 찾으려고 했고 전쟁의 잿더미 위에서 인간 존재의 의미를 묻고 또 분단의 벽 앞에서 고뇌하고 4.19를 통해서 새로운 사회에 대한 열망을 터뜨렸던 그야말로 한국 현대사의 그 경랑을 문학이 온몸으로 겪어낸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정말 그렇습니다. 순수한 예술을 지향했든 아니면 현실 참여를 외쳤든 그 시대 작가들은 정말 각자의 방식으로 시대의 상처를 끌어안고 또 기록하려고 애썼습니다. 그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었기에 우리 문학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었던 거겠죠. 네. 그리고 그분들의 그 치열한 고민 덕분에 우리는 오늘날 그 시대를 조금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고요. 맞습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자료 말미에 좀 흥미로운 질문이 하나 던져져 있더라고요. 시간이 흘러서 작가가 자신의 예전 작품을 다시 고쳐 쓰는 경우, 개작이라고 하죠. 여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세월이 지나고 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졌을 때 과거의 어떤 역사적 사건이나 개인적인 상처, 이런 것들을 어떻게 다시 해석하게 될까요? 그리고 작가가 자신의 작품을 수정하는 그 행위가 처음에 담아냈던 그 시대의 진실이라고 믿었던 것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어쩌면 그 수정된 작품은 또 다른 시대의 진실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겠죠. 문학 그리고 역사 또 기억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좀 곱씹어 볼 만한 그런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남겨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